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많은 산재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이 어려운 뇌혈관 질환의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 노무사들이 한 3,000명 정도 있고 지금 한 3,500명쯤 됐겠네요. 그 중에서 산재 잘하시는 노무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무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왜냐? 제가 뇌출혈 경험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날이 뇌출혈로 산재를 인정받아서 성공보수를 받는 날에 쓰러졌어요. 정말 우연히 겹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뇌출혈을 제일 잘하는 노무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출혈을 산재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도 제출해야 되지만 병원 기록지라든지 실려간 의무 기록지 이런 것들도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읽지 못하는 노무사가 99%예요. 저도 제가 뇌출혈을 겪기 전까지는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 기록지 이거는 병원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들고 가서 제출만 했고 그거를 읽는 방법도 몰랐고 얘로 어떻게 엮어나가야 될지 왜냐면 병명도 모르니까 그런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뇌출혈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질환인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걸 겪고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나가서 중환자실에 한 2주 정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 진단서라든지 그 뇌혈관 모양 있잖아요. CT라든지 그런 거 스캔한 것들 다 보면서 하나하나 듣고 내가 쓰러졌을 때 이제 발급받았던 의무 기록지, 119 실려갔을 때 기록지 이런 거를 계속 누워서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교수님한테도 많이 물어봤죠. 야, 그동안 내가 사건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의무 기록지에도 얼마든지 산재에서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단서들이 정말 많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뇌출혈 관련해서 좀 더 승소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평균적으로 뇌출혈이 그 산재 인정률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 못 받은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정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PR이었고요. 일단 뇌출혈이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산재로 인정받는 뇌출혈은 딱 세 가지 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뇌실질 뇌출혈이에요. 뇌실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면 머리가 여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표피가 있겠죠. 두피라고 하는 두피가 있고 그 밑을 두개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랑말랑한 뇌 있죠. 뇌 사이에도 막이 한 4-5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각 막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혈관이 많거든요. 근데 뇌실질 뇌출혈은 가장 안쪽에 있는 뇌에서 뇌출혈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경우는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사망입니다. 제일 안쪽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주막하 출혈, 정확한 명칭으로는 거미막하 출혈입니다. 제가 겪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도 막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뇌를 감싸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안쪽에 있는 막, 그게 지주막이에요. 그 지주막, 정확히 거미막이고 그 거미막과 뇌 사이에 있는 혈관, 얘도 터지면 바로 뇌를 짓누르겠죠. 이 터지는 게 지주막하 출혈 혹은 거미막하 출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은 그 뇌가 이제 산소 공급을 못 받겠죠? 그래서 막힌 뇌 근처에 수많은 뇌세포들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산재로 인정받는 뇌출혈이고 나머지는 사실 근로복지공단과 심각하게 다투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이제 인정받는 뇌혈관계 질환을 말씀드렸고요. 이 뇌출혈을 산재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기록지라든지 119 실려갔던 기록, 진단서, 그럼 이제 회사에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지만 제가 회사에 받아야 될 서류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겠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회사의 근로자임이 증명이 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본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상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는 내가 어느 부서에서 몇 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연차휴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근무상황부를 많이 안 쓰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조직에서 근무상황부를 많이 쓰죠. 이게 없으면 사기업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출퇴근 기록 자료입니다. 사실 뇌혈관 질환은 과로 혹은 스트레스로 이게 발병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로에 대한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상황부 혹은 출퇴근 기록부, 이 두 개 가지고서 입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챙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업무일지입니다. 사실 많은 뇌혈관계 질환이 그 과로의 기준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과로가 직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혹은 일주 64시간 근무, 이건 좀 더 긴 기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그걸 안 넘지만 스트레스 받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저도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뭐 대출 관련되다든지 아니면 영업점의 전반적인 그 영업을 총괄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스트레스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입증은 결국 기본적으로 업무일지 이걸 가지고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동료자의 진술 이걸 가지고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받을 건 주변 동료자의 진술은 아니고 업무일지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일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그 재해자께서 작성하셨던 서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명세서예요. 임금명세서가 왜 필요하느냐? 산재가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혹은 유족급여 이런 걸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평균 임금 이런 거에 있어서 혼선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할 때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저는 기본적으로 한 2년치 받습니다. 뭐 어떤 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 반년이면 충분하다 말씀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2년치 받아가지고 보세요 라고 하고, 뭐 안 주면은 받아도 되죠.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금명세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뇌혈관계 질환 산재를 어떻게 인정받아야 될까 관련해서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세요.